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한국 현대사 관련 이야기마당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이들이 남북관계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분단의 전말, 그 상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거짓 뉴스나 왜곡된 역사 정보에 빠져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역사사회학자 강정구 교수님을 모시고 탈분단 남북평화시대 제주 4.3 항쟁의 현재성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특별법은 제주 4.3의 기점을 1947년 3월 1일로부터 삼고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 날 28주년 독립기념일 행사를 하고 나오던 시위대를 구경하던 관중을 향해서 미군정 산하 경찰이 발포를 해서 6명이 죽고 6명이 중상을 입는 이른바 관덕정 학살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미 군정청 관리들까지 참여하는 역사장 전후무한 민관 총파업이 있고, 이것을 또 조병옥 당시 그 미군정 경무부장 조선일 출신 중에서는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배후에 이 빨갱이들이 있다, 이런 그 망언 폭언을 하면서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1년 13개월 사이에 제주도에 2,500여 명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 연행하고 조사를 하고 재판을 시킵니다. 2,5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지사, 독립운동했던 분들, 지역의 유지들이 다 포함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 탄압에 건지지 못해서 이른바 1948년 4월 3일 날 이 50단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민족 분단 반대, 50 남한 단독선거를 거부하는 이런 운동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심지어 이제 김구나 김규식 선생까지 이승만 등 그 한민당 일부 세력들만 원하는 남한 단독 정부를 이제 거부했는데, 어떻게 제주도에서만 이런 그 봉기와 같은 그런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 단독 선거를 파탄을 내서 분단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자는 움직임은 또는 투쟁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1948년 1월이 되면은 유엔 조선 임시위원단이라는 게 서울에 와서 그야말로 이승만이나 미국이 주장하는 남한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쪽의 진보 세력들은 2월 7일을 통해서 27 구국투쟁을 선언을 합니다. 이 27 구국투쟁은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정치투쟁으로 일관했었는데, 정치투쟁만으로는 이 분단선거를 막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투쟁과 무력투쟁을 병행해서 50분단선거를 막고 통일을 이룩하고 외국군을 철군을 시키겠다, 이런 이제 투쟁을 벌였던 거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는 이게 27 구국투쟁의 노선은 두 가지 노선이거든요. 정치투쟁과 무력투쟁 두 가지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전면적인 무력투쟁을 통해서 50선거를 파탄내서 분단을 막겠다, 이렇게 봉기를 한 거죠.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역사적으로 제주도는 그야말로 육지에 의해서 끊임없이 억압과 착취를 당해서 소외된
버림받은 땅이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피해의식을 역사적으로 가진 것은 굉장했죠. 그 다음에 또, 해방이 됐을 때도 이 역사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이제 아까 47년 3월 1일 행사에 이게 이제 친일 경찰들이 무자비한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건데 육지보다도 더 가혹한 탄압을 특히 서북청년단이라든지 이쪽에서 가혹한 탄압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미 군사정부 당시에 점령군의 내적 사정에 의해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그래도 처음에 적극적인 탄압이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세지는 않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열린 공간이 좀 있었다. 이래서 제주도의 어떤 세력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존속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특별한 요소가 이제 이 7구국 투쟁을 맞아서 50선거가 눈앞에 오니까 전면적인 무력 투쟁을 통해서 이 분단을 막고 통일을 이루겠다는 이런 4.3 항쟁으로 반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저희들이 구해볼 수 있는 자료들을 보면 사선 봉기가 일어났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0 반선 거부 운동이 전국적인 양상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굉장히 경미한 어떤 치안 상황, 그냥 뭐 소요 이렇게 보고 단지 이제 경찰력을 보내서 무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저항 세력이 완강하게 버티는 것이 보이니까 결국은 군대를 보내고 미군이 직접 출동 명령을 내리는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11월 달에 계엄령 법도 없는 상황에서 계엄령을 내리고 무자비한 이제 학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미 제주도 지사 등이 이제 조사한 자료에 3만 명 정도였고요. 한국전쟁의 기원을 쓴 한국학자 시카고대학의 커밍스 교수는 뭐 6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군이나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이 왜 제주도에 그렇게 학살의 광풍을 일으키면서 집중적인 탄압을 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제주 4.3 항쟁이 일어난 48년 4월 3일은 이거는 미군령 시대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미 군사정부는 왜 이렇게 탄압 일변도로 나왔느냐 하면은 그 이제 미국이 이 남쪽을 점령해서 3년 만에 이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는데 이 어떤 정부나 국가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선택은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7구국 투쟁이나 제주 4.3 항쟁은 이 선거, 50선거가 이루어지면은 또 분단이 되고, 분단이 되면은 뭐 전쟁이 일어나고, 통일이 가로막히고, 민족 자주가 훼손이 되고, 평화는, 끝장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어쨌든 미 군정의 입장에서는 선거 파탄 내기를, 이게 탄압을 통해서 더 이상, 이 파탄 내기가 진행 못 되도록 막는 것이 관건이었죠. 왜냐하면은 이게 선거가 만약에 이 봉기나 항쟁에 의해서 무효화가 되면은 국제적으로 미국이 3년 동안 이 남쪽을 지배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정부도 세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노출이 되니까 미국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 평가라 할까 위세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고 그걸 또 굳이 유엔에다가 이 단독 선거를 관철을 시켰는데 그게 명분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단독 선거를 강압적인 억압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게 미국의 그런 전략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45년 8월 달에 정부가 수립됐지만도 바로 2달 만에 여순항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순항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이승만 정부의 존립 자체가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존립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걸 복종을 시켜서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그 목적 때문에 강압적인 그 탄압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탄압이 왜 있느냐? 탄압이 모든 나라가 다 탄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탄압을 안 하고 정말 국민과 정부, 국가 사이에 아주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왕도 정치죠. 왕도 정치라는 것은 이 국민을, 백성을 위한 정치를 베풀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서 스스로 통치에 협력하는 이런 어떤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그러고, 반대로 패도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국민들의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국민들이 따르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으면 폭력을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 굴복을 시켜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게 패도 정치입니다. 미분정이라는 것은 바로 해방 공간에 이게 이제 국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치를 해주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이런 마찰이 생겨서 결국은 엄청난 탄압과 이 투쟁으로 일관되었죠. 미군정하에서 바로 46년 10월 달에 대구 10월 항쟁, 그 다음에 27구국 투쟁, 제주 4.3 항쟁, 그 다음에 단선 단전 반대 투쟁, 여순 항쟁, 또 군인들의 반란, 이런 것들이 연속이었다는 게 바로 그때 많은 조선 사람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미국이 통치를 안 하니까 이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투쟁을 했고 거기에 미국이 강경지답을 하는 이런 어떤 악순환이 되풀이된 게 미군정의 역사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국제법 학자들은 제주 학살과 같은 경우를 정치적 제노사이드 또는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이므로 그 책임을 묻고 단죄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제주 학살이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배후에 역시 미 군사고문단이 있었습니다. 제주 학살의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듯이 그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 군사위원회가 저지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재단합니다마는 사실 어떤 전도민의 어떤 직간접적인 후원, 지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봉기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밍스 교수가 지적하듯이 제주도에서는 그 8.15 이후에 바로 아주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인민위원회가 건설돼 가지고 그런 행정과 그 권력의 빈 공간을 메우면서 학교를 세우고 계몽운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런 사람들을 그 따르고
또 도와주고 같이 어떤 독립국가에 대한 열망을 키워나갈 수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더구나 그런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명목하에 제주도민을 모두 그 빨갱이로 낙인을 찍는 그런 어마한 그 어떤 부도덕한 그 정책이 미군정과 대명의 정부에 의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제주도의 그 당시 운동 세력들은 굉장히 그 자주적인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남로당 뭐 중앙당의 지지를 받았다는 그런 것을 이제 우파들은 계속 주장을 하지만 그런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1946년 대구에서 그 쌀가 폭동으로 그 거의 이 남부 지방을 휩쓰는 그런 항쟁이 일어났을 때도 제주도에서는 크게 여기에 그 관여를 하지 않고 앞서 언급하신 그 이측투쟁에도 제주도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그리고 그만큼 이제 그 당시 제주도의 그런 민족 자주 세력의 어떤 독자성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주도 학살이 악화된 배경에는 그런 빨갱이 소굴이라는 그런 낙인과 함께 그 이른바 그 반공 테러를 집행하는 그 월남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서북 지방에서 왔다고 해서 서북 청년회와 같은 사실상 뭐 극우 테러 단체나 마찬가지 사람들의 그 어떤 야만적인 만행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948년 5월 10일 그 남한 단독 선거는 어떤 정당성이 있는가? 또는 그 절차나 실체에 있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50선거는 사실 정당성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50선거를 하게 되면은 분단이 되는 것은 거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50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주장을 하고 이것을 정당성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단지 이승만과 미군정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민당이나 그 다음에 테러단체들이나 이쪽만 이 50선거를 지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선거 자체가 행해져서는 안 될 선거를 미국이 강행을 한 거다. 왜냐? 선거 강행은 바로 분단이 되고, 분단이 되면은 이거 그야말로 이게 전쟁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건 그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50선거가 아예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없는 거였죠. 그 다음에 선거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대표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거 유권자, 국민, 백성, 인민 이 사람들의 자유스러운 선택,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정권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50선거의 경우에는 모든 좌익정당, 그 다음에 중도, 김구, 김규식, 여운영 이쪽 세력들, 여운영 선생님 그때 돌아가셨지만은 모든 중도 세력들, 그 다음에 우익인, 김구, 한독당 세력들까지도 선거를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승만, 그 다음에 친일 한민당, 그 다음에 테러단체 이쪽들만 참가를 했죠. 해방 48년인가요? 47년 당시에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의 숫자가 463개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50선거에 참여한 단체는 43개 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만 그 후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학생이 있는 이 반에 반장을 뽑는데 담임선생이
앞에 맨 앞에 있는 10명 학생들 중에 반장을 뽑으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대표성이 있어요? 대표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50선거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투표를 하려면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성, 자주적으로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등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0선거는 지금 우리하고는 달라요. 등록을 해야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2,000몇백 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91%가 강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만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미군정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의하면은 79%인가 이게 이제 등록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79%에서 91%는 강제 등록이라고 보면은 자발적인 등록은 9%밖에 안 되잖아요. 79%에 9%를 하면 한 7.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50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는 겨우 한 7.1%밖에 안 된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투표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성을 상실한 선거다. 그 다음에 이 선거라는 것은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전적으로 경찰과 서청과 향도단을 만들어서 강압, 불법 이 선거의 일색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50선거의 정당성은 없고 50선거에서 수립된 이승만 정권은 정당성이 없죠. 그렇다면은 초기에 이승만 정권이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정당성도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든지 정권이든지 초기에 정당성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정당성이나 정통성은 확보될 수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1960년의 서울혁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5.18 항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6월 항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촛불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진작화시키고 국민들의 권리가 진작이 되고 이 경제적인 그런 부를 창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으로 국권이 뒷받침을 하게 되니까 그 초기 이승만 정권이 정통성이 없고 정당성이 없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없다. 이런 것은 후세의 그런 어떤 찬란한 역사를 부정을 하는 거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그 대한민국 그 탄생이 어떤 흠결을 가진 과정과 절차를 겪어서 탄생했는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봉기는 그 50 단독 선거를 결국 이제 파탄을 내고 나중에야 이제 재선거를 통해서 그 의원을 뽑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제주도에만 끝인 것이 아니라 여수 순천에서도 이제 반복됐습니다. 당시 그 미군정 시절에 향토연대라고 여수 지역에 14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여기 병사들이 제주도에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제주도에 출동하라는 명령은 제주도에 가서 사람을 죽이라, 학살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해서 이제 14연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수 사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순 민족 항쟁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정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셨지만은요, 여순항쟁은 48년 10월 19일 저녁 9시입니다. 제주도 출병을 위해서 이제 병사들이 연병장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로당 그 세포조직 40여 명, 지창수라든지 이런 40여 명이 이제 그 모의를 해서, 군사 붕괴를, 봉기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해서 연병장에 모여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창수가 나와서 이걸 연설을 하면서 우리 군 봉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40명이 시작을 했지만은 바로 현장에서 그때 1700명의 14연대 병력이 있었는데 1200명, 70%가 현장에서 바로 10월 19일 저녁 9시 현장에서 함께 뭉쳐가지고 이게 군인 봉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 봉기가 바로 이튿날 10월 20일 날 오후에 여수의 그 군민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군민대회에 3만 명이 참여했어요. 24시간도 안 됐는데 3만 명이 참여했고 그때 여수의 인구가 8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앙동에서 3만 명이 모여서 민중대회를 열어서 바로 인민위원회를 탄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민위원장을 뽑죠. 그래서 인민위원장과 인민위원회는 여수가 그러니까 여수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통치기구가 완전히 이제 붕괴되어 버리고 여수 인민위원회가 일주일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통치를 하면서 내걸은 것이 그야말로 미군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통일을 이룩하고 평화를 이룩하고 하는 그 다음에 토지 개혁을 하고 이러면 이제 해방전간의 민족사적 핵심 과제 그걸 거의 그대로 항쟁 목표로 내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일주일 동안 통치를 해나간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항쟁 목표를 보면은 해방 공간에 우리가 민족사적으로 추구하였던 그런 어떤 목표하고 거의 동일하다. 그런 점에서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고 분단을 막고 평화를 이룩하고 토지개혁을 하고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혁을 하고 친일파 청산을 하고 외국군을 철수시키고 이걸 추구한 거니까 민족항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4.3 항쟁과 여수 순천 항쟁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실과 성격을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순 사건은 곧 대한민국을 반공국가로 돌변케 하는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해 12월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주 흑역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 이상의 이면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면 그 상대방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어떤 설득과 이해의 정치가 아니라 타자를 부정하고 자기와 정치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부정하고 박살내는 어떤 정가의 보도로 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런 독재국가, 그것도 반공 독재국가, 뭐 국가안보국가, 우익 패권 국가로 만드는데 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해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어떤 비정상성의 정치, 어떤 나쁜 정치, 어떤 폭정의 대명사라고 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탈냉전 평화시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탈냉전 시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불가역적인 것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선언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과 북한이 예를 들면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는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종종 무산되거나 파탄을 겪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평화정착 문제는 그 정전협정 4조 60항에 3개월 내에 미국은 정치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외국군 철수와 평화 정착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엔 총회 711호 8월 28일의 결의사항은 미국이 이런 조선 정치회의라든지 이런 걸 소집해서 3개월 내에 이거를 완수하라 이런 결의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까지 1953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몇 년입니까? 거의 70년 다 돼가는데 이 동안 이런 평화협정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의 경우에는 해마다 연례 행사로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내고 미국에 촉구하고 그러지만도 미국은 전혀 평화협정이나 평화정착에 대해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의무를 저발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 북미 간의 합의사항은 핵 문제를 보면 납니다. 지금 한 5번 정도의 핵 합의가 있었는데 전부 다 깨트린 게 일방적으로 깨트린 게 미국입니다. 전형적인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은 1994년 6월 달에 전쟁 위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합의한 게 10월 21일, 12일 북미 제네바 합의입니다. 거기에서 미국은 5가지를 북에 제공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5가지 중에서 제대로 제공해 주는 거는 1년에 중류 50만 톤 제공해 주는 거. 이것만 제대로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협정 이행률이, 합의 이행률이 24~25%밖에 안 돼요. 북의 경우에는 이걸 전부 다 거의 95%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부시가 일방적으로 이걸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9.19 공동성명이라는 게 육자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됐어요. 정말 훌륭한 합의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서로 교환을 한 거죠.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북이 수용하고 북이 원하는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미국이 수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동시행동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10% 하면은 협정, 평화체제도 10%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의를 한 게 9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국무성에서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9월 20일 날 미국 재무성에서 BDA 금융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북한 금융 계좌를 전부 다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합의한 국무성에서 합의한 것을 오늘 깨트려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합의 파탄 내기가 지속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이런 정말 뭐라고 할까 이 제국주의적인 패권주의적인 일방주의적인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함께 점진적으로 이행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핵 문제나 평화 구축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네. 영국의 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20세기를 학살과 폭력의 세계라고 하면서 극단의 세계라는 역설을 냈습니다. 21세기는 이와 반대로 어떤 신뢰와 호혜의 세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한이나 북한, 미국이나 북한 또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해서 그들이 했던 말, 선언했던 것을 서로 지키고 말 그대로 행동 대 행동, 이행 대 이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금년은 70년 어떤 적대가 청산되고 무너지는 그런 탈분단, 탈냉전의 시대가 이제 바야흐로 개막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대전환의 1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73년 만에 천재 1호의 기회로 탈냉전 평화통일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놓치면은 정말 40년, 50년 또 전쟁 위기 속에 우리는 허덕여야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탈냉전 평화통일시대를 끝맺음을 지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북한과 미국이 서로 합의한 것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남쪽 정부가 이렇게 이행을 하도록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정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불가역적으로 탈냉전 평화통일 시대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협상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고 남북의 공조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을 하고 주변국을 압박을 하고 또 남북과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이런 어떤 운명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의 밀접한 연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든지 철도 도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남북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고 이런 게 바탕이 돼서 다시는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 냉전, 적대 체제로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평화와 통일이나 탈냉전이라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런 세상이 그냥 오는 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힘을 모아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만 그것이 달성이 가능하다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부탁이고 다짐입니다.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19년을 맞이합니다. 2019년은 3.1 독립혁명선언이 있은 지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9년은 금년에 못 이룬 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평화가 더 진작이 되고 남북 관계가 더 호전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역사사회학자 강정구 교수님을 모시고 탈냉전, 탈분단, 평화통일시대의 제주 4.3 항쟁의 성격,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